남편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착실한 가장의 노릇을 해주었어요. 남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남편은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동네 아이 친구 엄마들을 만나서 남편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 저는 항상 마지막에 우리 남편은 안 그러는데 나는 복 받았나 봐 하며 은근히 자랑을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물론 재수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가 어디 나가서 자랑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늘 편안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었죠. 첫째 아이 8살, 둘째 아이 7살. 정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었던 적도 당연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억겁의 시간으로 느껴졌다거나 혹은 불만이 가득 쌓여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죠.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사는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불만, 딱 그 정도의 불평이 끝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영수증 출력 기능을 하는 POS라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왜 우리가 가게 같은 데서 결제하면 영수증 주잖아요? 그거 뽑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국내에서 쭉 판매를 하다가 국내에서는 대부분 작은 슈퍼 같은 데서도 다 사용 중이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워낙 국내 기술력들이 좋다 보니까 동남아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었지요. 약간 불모지나 다름없는 필리핀 쪽에 물꼬를 터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많았고 거기서 접대 골프를 치는 일도 꽤 있어서 골프 레슨도 받고 있었어요. 그놈의 골프,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지금이야 대중적이라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고급 스포츠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접대 골프를 칠 때는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 꼭두 새벽부터 제가 골프 가방도 챙겨주고 해야 해서 솔직히 불만이 조금 더 컸죠. 꼭 그걸 해야지만 의리를 챙길 수 있고 거래를 따낼 수 있는 건지. 아무튼 결혼을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는 40 중반이 되었는데 우리 남편 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할 기회를 잡았다면서 쭉 가오던 필리핀 출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2달에 한 번은 꼭 필리핀에 출장을 가서 접대 골프도 치고 술 접대도 하고 엄청 바쁘게 살아야만 했어요. 부장 자리 달고 나서부터는 팔자 펴줄 줄 알았더니만 여전히 바빠 죽겠더라고요. 나이 50을 바라보던 시기에 남편은 정말 힘들어서 일을 못 해먹겠다며 불평도 많이 했지요. 아니, 그 회사는 젊은 사람들은 없어? 꼭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이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술 먹고 그래야만 하는 거야? 당신도 이제 출장 갈 일 있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좀 쉬고 그러면 안 돼? 회사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아이, 그래봐야 중소기업인데 너무 굴려먹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도 내일 모레면 50이잖아. 나라고 뭐 가고 싶어서가 나를 부르니까 가는 거지. 안 그래도 회사 사장이 이제 술 먹기 힘들지 않냐고 물어는 보더라. 근데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 출장을 안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 국내 저 지방이라도 다니면서 일을 해야 안 잘리고 붙어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당신이 벌써 이 회사를 다닌 지도 한 15년 가까이 되었잖아. 우리가 결혼하기 한 2, 3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면 꾸준히 일을 했으면 당신한테 정년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그것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정이야? 사람은 그냥 기계로 보고 쓰다 버리는 거지. 나는 있잖아. 요즘 사람들이 중소기업 안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배불러서 눈만 높아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회사 다니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피할 만하다 싶어. 아유, 어쩜 이렇게 사람을 굴려먹어. 에이, 꼭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아. 다 경험이지. 젊은 사람들이 편한 일만 찾으니까 중소기업은 열정페이다 뭐다 하면서 눈 돌리는 거지. 아무튼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당신도 해봐서야 알겠지만 쓸모없으면 월급 쥐어줘가면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나도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이 회사에 붙어먹을 수 있지 않겠어? 하긴 당신이 뭐 사회생활을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겠어? 그래봐야 꼴랑 회사 2년 다니고 나랑 결혼하면서 그만뒀잖아. 어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사회생활이거든. 영어 방문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
그나마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뭐 번듯하게 회사에 출퇴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지만 사회생활하는 건가? 참나. 그것도 좀 그래. 아니 당신이 그 방문학습제 해가지고 꼴랑 얼마나 본다고? 애들 학원에 그렇게 보내고 그래. 그거 돈 좀 아껴 써. 나중 되면 돈 들여서 공부시켜야 하는데 지금부터 그럴 필요가 있어? 지금 쓸 돈 아껴서 나중에 애들한테 쏟아 부으라고. 아, 뭐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싶지만 우리도 노후 생각해야지. 안 그래? 내가 그래도 최저직업은 벌거든요.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일찌감치 교육시킨다는데 왜? 나 방문학습제 하면서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아주 혀를 내둘러.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학원 줄줄이들 보내는데 아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애들은 공부 안 시키는 거나 다름없다니까. 그리고 아직 40대 우리 한창일 나이인데 무슨 벌써 노후 준비야. 천천히 해도 돼. 주변에 벌써 노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 자식들 대학이나 보내고 생각해보는 거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그리고 당신이 번 돈 그대로 애들 학원비로 나가잖아. 중학생 되어서 시켜도 안 는다니까. 지금은 엄마가 애들 옆에 있어야지. 맨날 저녁 7시에 들어와서 그제야 애들 챙기면 어떡해. 애들 아직 11살 10살이야. 그때까지 애들 둘이서 집에 있는데 안 외롭겠냐고. 학원 갔다가 숙제하고 나면 내가 집에 오는데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나는 저녁 늦게 수업이 없어서 다행인 거지. 아니 이거라도 안 하면 당신이 월급 세금 떼고 300만 원 가지고 오는데 그걸로 애들 학원 보내고 우리 가족 생활비 쓰고 저금하고 어떻게 살아? 그나마 내가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오니까 유지가 되는 거야. 회사에서 월급을 안 올려준대 어떻게 그럼. 아니 나라고 뭐 300만 원 벌고 싶어서 뭐나. 이 정도도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해. 아유 아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해. 이런 이야기를 해야 우리 현실을 깨닫고 발전을 할 수 있지. 아이 물론 당신이 고생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당신 고생하는 거야 내가 잘 알지. 근데 그거 이상 버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것도 말하고 싶은 거야. 당신이 한 달에 500만 원씩 가지고 왔으면 내가 애들 챙기고 있지. 방문학습지 선생님 해가면서 일을 하겠냐고. 아유 내가 말을 말자. 월급 얘기만 꺼내면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는지. 나도 잘 벌고 싶다고 알면서 왜 그래? 당신이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나 해? 어이 누가 보면 우리 가족 당신 혼자서 다 먹여 살리는 줄 알겠다. 다음 연봉 협상 때는 좀 잘해봐봐. 돈 10만 원이라도 올려오라고. 그 10만 원이 얼마나 가게에 보탬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5년째 월급이 그대로 동결일 수가 있어? 솔직히 그게 다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편견까지 생긴다고.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아휴, 내가 이래서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잔소리가 너무 심해. 어디 투잡이라도 뛰어서 새벽에 들어와야 하나? 나이가 몇 갠데 집에 오기가 싫대? 아유 그러다가 몸 상해서 병원비로 더 나가. 그냥 회사나 잘 다녀. 제 생각으로는 남편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회사에 헌신한 지가 15년째인데 말이죠. 나이도 이제 48살이란 말입니다. 근데 5년째 월급이 동결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외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그나마 영어를 좀 한다는 우리 남편 앞세워서 보내놓고선 월급을 동결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제가 우리 남편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인간이 나름 또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먹어서도 회사에 빌붙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소기업이라 함은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또 싸게 사회 초년생들한테 일 몰아주지 나이 있는 남편에게 일을 다 맡기겠냐고요. 저는 남편의 끈기와 꾸준함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지경이었죠. 제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 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죠. 제가 방문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인센티브 제도라서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과목이라도 더 수업받게 하려고 엄마들 마음 꼬셔가면서 그 몇만 원짜리 학습지 하나 하게 만들려고 애한테 연필 선물로 줘, 치우게 줘, 아주 한심을 사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것도 회사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제 사비터라서 사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영어가 중요해요. 얘는 독해 능력이 좀 딸려서 영어 독서 과목을 하는 게 좋겠어요 하면서 꼬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해서 원래는 학원에 취직을 할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방과 후 학원을 가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는 데다가 학습지처럼 시간 조율이 유연하지 않아서 애들 중학교 갈 때쯤이나 할까 하고 눈을 돌린 케이스였지요. 제가 워낙 영어를 좋아해서 프리토킹 완전 가능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해외로 출장 가서 그 영수증 기계 팔겠다고 영업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는 하지요. 그냥 제가 가진 불만은 회사에 너무 굽신거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연봉 협상도 맨날 동결이고 굳은 일은 지가 다 맡아서 하고 그런 것 같이 느껴졌으니 아유, 뭐 어쩌겠어요. 남의 돈 먹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던 도중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그중에 영어를 남편보다 더 잘하는 직원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과장급으로 들어왔고 남편이 필리핀에 가던 업무를 드디어 그만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필리핀에 가지 않는 대신에 영업은 꾸준히 해야 했으니까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좀 더 생긴다고 하긴 했지만 필리핀은 한 번 가면 일주일 이상 가야 했는데 지방 출장 업무는 조금 더 자주 가도 하루 이틀 정도면 있다 오면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더 좋은 일이었지요. 애들도 아빠랑 보낼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좋지 않겠어요? 근데 남편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불안불안하다 싶었는데 황당한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필리핀에 가서 한 번쯤은 사람들한테 마무리 인사라도 하고 와야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출장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따라가기로 결정했어. 내가 이미 자리 다 잡아준 필리핀이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가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 또 오랜 시간 나랑 같이 영업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출장 업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니까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 아니, 업무에서 아예 배제된 건 아니잖아. 당신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국내 일 돌보라는 사장 말인데 좋은 거 아니야? 당신 입장에서는 업무도 훨씬 쉬워지는 거라며. 이미 영업 끝난 업장에 가서 기계 오작동은 없는지 교환 시기가 됐는지 그런 것만 살피면 되는 거면 당신도 영업해야 하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회사에서는 허락을 해준 거야? 당신이 출장을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연히 회사에는 말을 했지. 회사에서도 내가 따라가면 새로운 직원이 업무 파악하기도 쉬울 거라면서 허락을 해주던데. 마음이 영 안 놓여서 말이야. 마지막까지 내 눈으로 보고 와야지. 당신도 내 성격 잘 알고 있잖아. 아니, 업무들 알아서 잘하겠지. 당신 자식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어? 아유, 그렇게 정성 어린 마음이 남아있으면 우리 애들한테나 좀 신경 쓰던가. 내가 일을 더 확실하게 해서 자리를 굳히겠다는데 당신이 왜 반대를 하고 드는지 모르겠네. 내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신이야말로 말년에 논한 거지. 아니, 무슨 그깟 출장 한 번 더 간다고 승진이 확실시되거나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건 아니잖아 진짜. 회사에서 돈 더 준다는 것도 아닌데 오버하는 거지 그게?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뒤에 예고했던 대로 업무 마무리를 하겠다면서 필리핀에 3박 4일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이 도착하는 날 저는 몰래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남편한테 물어봐서 다 알고 있었으니까 어려울 건 없었죠.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친정아빠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 출장 갔을 때 친정에 가서 남편이 혼자 일은 다 떠맡고 정작 이득은 챙기지 못한다고 살짝 욕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 친정아빠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우리 딸은 언제 저희도 나? 우리 사위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고선 그렇게 불평불만만 말을 하는 거야. 아이, 부부면 좀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 법이야. 해외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짐 들고 집까지 대중교통 타고 오면 그거 얼마나 지치겠냐. 집에 가서 바가지 긁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마중이라도 좀 나가서 살갑게 굴고 그래. 부부 사이란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하는 법이야. 네 엄마 봐라. 네 엄마 덕에 내가 이렇게 기 쫙 펴고 사는 거 아니겠니? 친정아빠의 말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남편이 개같이 고생하는 건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는 날 큰맘 먹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날이 주말이라서 저도 영어 학습지 일이 없었고 애들은 친구들이랑 논다면서 나간 상태였거든요. 혼자 할 거 없으니까 남편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인천공항에 가게 된 것이었지요. 제가 기다리는 줄은 꿈에도 모를 남편이니까 주차장에서 기다릴까 싶다가 버스나 택시 냅다 타버릴까 봐 출국장에서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했다고 전광판에 안내가 뜨고 한 30분쯤 흘렀을까요? 남편이 짐가방 질질 끌고 오는데 아니 짐가방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싶어서 남편을 보는데 그 옆에 웬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보, 이 짐가방은 뭐야? 처음 보는 가방인데? 거기 가서 무슨 쇼핑이라도 해서 온 거야? 제가 슬그머니 남편 앞에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하니까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이 진짜 뒤로 낮아빠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무슨 저승사자라도 마주친 것 마냥 깜짝 놀랐는데 뭐 죄 지은 게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아이 당신은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당신이 언제 온다고 말을 해줘놓고 뭘 어떻게 알고 와. 필리핀에 짧게 갔다 온 거니까 업무일로 피곤할까 봐 데리러 왔더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옆에 이분은 누구야? 외국인이야? 아이 몰라. 모르는 사람인데 혼자 한글도 모르는 것 같고 하길래 내가 좀 도와줬을 뿐이야. 짐 챙기랴 숙소 찾으랴 바쁜 것 같았어. Hey, hey, take this. I'm going to my home. 아, 오케이. Thank you. 남편은 자연스럽게 들고 있던 모르는 가방을 그 여자에게 주고 남편이랑 어색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저를 쓱 쳐다보더니 무미건조하게 저에게 남은 캐리어 하나를 주더라고요. 예전에 뭐 유행했던 노룩 패스인지 뭔지 그거 비슷하게 짐가방만 쓱 미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혔죠. 뭐야 남의 여자 가방은 들어주고 지금 당신 짐가방은 나보고 들으라고 주는 거야? 이건 또 무슨 경우야? 아유 그래 내가 마중 나왔으니까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겠지?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한 거 알잖아. 당신도 어차피 짐 들어주고 나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니야? 차 어디에 뒀어? 아 가자 졸려 죽겠다. 남편은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저를 끌고 주차장으로 가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하는 내내 옆에서 피곤했는지 잠을 쳐자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왜 운전까지 해가며 남편을 데리러 온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아니 보통 마누라가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 지가 아무리 피곤해도 쭝알쭝알 말을 걸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운전을 할 땐 괜찮은데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그렇게 멀미를 했거든요. 멀미를 또 잠을 자는 걸로 해결했는데 어떻게 운전자를 옆에 두고 잠을 잘 수가 있냐면서 저한테 그 난리를 치던 인간이 옆에서 저렇게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내로남불이 딱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건지. 아무튼 남편은 그 출장을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갈 일이 없어지게 되었고 대신 한 달에 2번 정도 2박 3일 지방으로 출장을 가곤 했어요. 황당한 게 출장이라는 게 회사 업무니까 보통은 평일에 가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평일에 할 일이 많다면서 출장을 매번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어느 회사가 출장을 그렇게 보내냐고요. 아니 그 회사 이상하다. 월급은 똑같이 주면서 주말에 반납하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것도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혹시 월급 더 주는데 당신이 뒤로 꿍치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월급 명세서 달라고 한다. 아휴 추가수당 그거 해봐야 하루에 10만 원 나온다 10만 원. 토일 2번 4번이니까 40만 원 줘. 그걸로 출장 가서 밥 사 먹고 또 뭐 가끔 회사 후배들이랑 한잔하고 하면 금방 사라진다고. 출장에서 쓰는 비용은 다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니야? 밥값을 왜 당신이 내? 밥값이 정해져 있잖아 한도가. 근데 거기까지 가서 후배들 데리고 내가 고기 한 번 못 사줘? 나도 체면이 있지. 고기 먹으면 당연히 소주 땡기는 거고 내가 그 어린애들한테 뿜빠이 하자고 돈 내놔라 할 수 있겠어? 당신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내가 걔네들보다 못해도 10년 20년 선배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애들한테 쪽팔리게 어떻게 더치페이 하자고 말을 하겠냐고. 아유, 그거야 그렇지만 매번 당신이 밥을 사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당신도 답답해. 알아? 아휴,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남자가 사회생활하는 거 하나 입장 차이 이해 못해서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는데 내가 뭔 낙이 있어서 회사 다니면서 기계처럼 돈 벌어 와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나도 내가 불쌍하다 불쌍해. 남편은 매번 그런 식으로 딱 그간 주었던 월급만큼만 생활비를 주었고, 솔직히 남편이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숨기고 있는지 월급 명세서를 떼주지 않아서 몰랐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계속해서 몇 년간 월급이 동결이기도 했고, 주 업무인 필리핀 업무에서도 벗어났으니 월급이 올랐어도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막말로 출장비 받는 거야. 정말 후배들 밥 사주고 나면 돈 없으니까 제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멍청했던 거죠. 월급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겠어요? 저는 그냥 바보같이 남편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은 커져가고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니까 저도 일거리를 좀 더 늘려야만 했습니다. 영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업 나가는 집에 둘째가 있으면요, 둘째도 해야 된다고 꼬시고 어디 친구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굽신거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저는 슬슬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수상하게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출장을 자주 가긴 했어도 출장 안 가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곧잘 정시에 퇴근을 하곤 했었거든요. 평소에 6시에 퇴근을 하는 사람이 자꾸 막 밤 9시, 10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이 나이 50에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나이 50인 늑다리랑 누가 만나겠냐 싶긴 했지만 나이 70에도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나이 50이면 한창이다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애 둘 낳고 우리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이 외로워서 바람이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의심만 가지고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여자의 수상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발동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기회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밤 10시에 들어와서는 너무나도 피곤하다면서 씻지도 않고 방으로 쑥 들어가는데, 글쎄 제가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이 인간 샴푸 냄새가 우리 집 냄새랑 다르더라고요. 잠깐, 당신 어디서 씻고 왔어?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집에서는 사용 안 하는 꽃향기인데, 내가 꽃향기 맡으면 머리 아파서 우리 집 샴푸며 뭐며 전부 다 바닐라 향 같은 거 쓰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냄새냐고. 당신 지금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나이 50이면 기능도 온전치 않아. 바람은 무슨 의심할 걸 해라. 아이, 그럼 이 샴푸 냄새는 뭐냐고. 당신 안 그래도 수상했어. 최근 몇 개월 동안 주말에 나가는 것도 그랬는데. 이거야 뭐 내가 모르는 회사 일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왜 6시면 칼퇴근하던 인간이 밤 9시, 10시나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 건데. 당신 휴대폰 내놔봐. 아이, 참 뭘 그런 걸로 의심을 하냐고. 내가 늦게 들어오면 일이 늦게 끝나나 보다. 아니면 딴 일이 있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바람은 무슨 생사람 잡지 마. 아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한 딴 일이 뭐냐고. 오늘도 봐. 집으로 오자마자 씻으러 가는 사람이 냅다 방으로 들어가고 머리에서는 처음 맞는 샴푸 냄새가 나고. 당신 바람난 거 맞지? 언년이야? 내가 아주 두 연놈들 다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당장 말 안 해? 바람 아니야. 내가 휴대폰을 정말 보여줘야 해? 이거 봐봐. 예전에 필리핀 거래처 사람들이랑 나눈 대화들 말고, 회사 대화창 말고, 당신이랑 우리 애들, 장모님, 장인어른, 내 친구 동현이, 주혁이, 우리 부모님 말고 또 누가 있는데. 아, 봐봐. 없잖아. 그래, 그럼 이 샴푸 냄새는 뭔데? 메시지랑 통화 기록이야. 지우면 그만이지. 솔직하게 말해. 요즘 뭐 하고 다녀? 아, 진짜 자존심 상하게. 그래,
나 요즘 대리기사 뛴다. 회사 일 끝나고 한두 건 정도 하고 집에 오는 거야. 나도 월급 다 당신 주니까 혼자 쓸 용돈 좀 마련하느라 했다. 대리기사 그거 한번 해봐야 하루에 4, 5만 원 벌어. 그걸로 담배 사고 밥 사 먹고 하느라 다 썼어. 오늘은 진상 손님 많아서 내 머리에 소주를 들이부어서 냄새 날까봐 찜질방 가서 후딱 씻고 왔어. 아, 냄새 보면 딱 몰라? 목욕탕에서 쓰는 싸구려 샴푸 냄새잖아. 남편이 자존심 상한다면서 자기가 마누라한테 월급 다 주고 용돈 조금씩 받아쓰기 쪽팔려서 용돈벌이 하려고 대리기사 몇 번 뛰었다고 바람으로 의심당할 일이냐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지요. 당신이 무슨 월급을 나한테 다 가져다 주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주말에 일해서 받는 추가 수당이나 출장 가면서 받는 수당도 당신 후배 직원들 챙겨준다는 등 어쩐다는 등 하면서 술 마시는 데 쓰지 않았냐고요. 그 돈 아껴도 충분히 용돈할 거라고 뭐 얼마나 돈을 쓰길래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돈이 필요하냐고 너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속에 쌓아두었던 의심을 툭 내뱉었어요. 진짜 어디 여자한테 돈을 쓰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난리를 쳤고 그날 남편이랑 저는 엄청나게 싸워서 며칠간 냉전까지 이어졌다니까요. 애들한테만 미안했죠. 애들도 빤히 이제 눈치가 있어서 저희 부부가 싸운 걸 느낌상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애들 보기 민망해서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호구처럼 이해를 해준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 수당이니 뭐니 대리운전이니 뭐니 돈 빼서 쓰지 말고 번 돈 내역을 싹 공개하라고 말할 생각이었죠. 너무 수상한 정황들이 많잖아요. 아니 용돈이 필요해서 대리운전을 한 거였으면 징직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월급 동결된 지가 언젠데요. 여자 문제든 뭐든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월급 명세서를 요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그날 사건이 벌어졌지요. 어김없이 늦는 남편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오지 싶어 불안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대요. 전화를 받으니까 남편 친구인 거예요. 재수 씨, 안녕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영훈이가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집까지 제가 운전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 아파트 앞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랑 오늘 같이 술자리가 있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같이 술을 마셨을 텐데 운전을 직접 하셨다고요? 아니면 우리 남편 혼자서만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는데 영훈이한테 대리 부를 거면 저를 지정해서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요즘은 자기가 편한 기사가 있으면 지정해서 부를 수 있어서요. 제가 술자리 있는 자리가 있는 곳에서 가까우면 언제든지 태워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딱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영훈이 데리고 집까지 편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 너무 감사해요. 요즘 대리기사도 말 많던데 이렇게 안심이 될 수가. 게다가 우리 그이도 대리운전 하는데 저를 이렇게 상부상조하면 좋은 거죠. 네? 영훈이가 대리운전을 한다고요? 저는 그런 말 아예 들은 적이 없는데 영훈이가 대리운전하는 걸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저희 회사 소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이 저에게 의문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니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남편이랑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터라 서로 무슨 일이 있거나 사정이 생기면 다 털어놓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대리운전하는 걸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 아무튼 지금 집 앞이라고 하셨죠? 제가 내려갈까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영훈이가 많이 취해서 제가 현관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가려고 했었는데 글쎄 영훈이 얘가 안 내리려고 자꾸 버텨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남편 친구는 우리 집에서도 몇 번 와본 적이 있어서 집 주소도 알고 있었고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도착해서 남편을 깨웠더니만 여기가 아니라면서 땡땡동으로 가야 한다고 버티고 안 내리더라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 친구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고요. 땡땡동이요? 아니 땡땡동으로 갈 일이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거기로 가야 한다고 해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혹시 이사를 갔나 싶었는데 이사 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일단 원래 알던 주소로 왔거든요. 네, 저희 이사 안 갔어요. 지금 제가 주차장으로 내려갈게요. 금방 가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거기서 딱 초기 발동하더라니까요. 아니, 땡땡동은 아예 처음 듣는 동네였거든요. 저희가 뭐 집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 친척이나 시댁 식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영 이상하잖아요. 가뜩이나 잦은 출장에 잦은 야근으로 의심을 하던 상황에 땡땡동이라는 주소가 나오니까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옷을 걸쳐 입고서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남편 친구가 어색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길래 저는 남편 친구 보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놀라더라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술에 잔뜩 취한 남잔데 어떻게 재수 씨가 부축해서 집까지 가시려고요? 무거우실 텐데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 남편 데려다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가셔요. 남편 친구는 새로운 콜이 들어온 건지 가보겠다고 가고 저는 뒷좌석에서 취해서 널브러진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죠. 남편이 얼마나 취했는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뭐야? 친구는 불렀는데 다른 기사님이시네. 여자 기사님이신가? 지 마누라 얼굴도 못 알아보고 대리기사인 줄 착각을 하는데 욕 한 바가지 부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꼭 이렇게까지 술을 처먹어야 하는 건지. 뒷좌석에 거의 눕다시피 하는 자세로 있던 남편이 좌석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길래 겨우 다시 부축해서 간신히 눕혔어요. 근데 남편 놈이 그러더라고요. 예쁜 기사님, 땡땡동으로 가주세요. 저는 그래, 땡땡동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자 싶었습니다. 이 남편이 요즘 수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잖아요. 만약 여자라도 숨겨놓은 거면 이 두 연놈들을 제대로 족치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저는 남편이 출장 갈 때 말고는 운전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비 목록이며 뭐며 살필 일이 없었지요. 땡땡동으로 가다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곱게 잠든 남편을 살펴보고서는 시동을 걸고 내비를 딱 팠는데 최근 주소지 저 밑에 땡땡동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계속 외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조금 무섭기까지 했다니까요. 한참 굽이굽이 골목을 지나서 주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길만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남편을 깨웠죠. 여기가 어디야? 아니 왜 아무것도 없지? 당신 좀 일어나 봐. 여기 왜 아무것도 없어? 어디야? 예쁜 기사님. 여기서 조금만 더 직진을 하면은 내가 가려는 곳이 나을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비몽사몽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말대로 쭉 직진을 했어요. 일단 가보자. 실체를 파악하자는 생각이 더 컸으니까요. 근데 웬 으슥한 곳에 큰 2층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일단 내려서 살펴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컨테이너에는 번호키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 번호키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웅얼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숫자 3개밖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심지어 그마저도 말하다 말고 잠든 거 있죠?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기 시작하더라고요. 기가 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숫자 3개가 우리 집 번호랑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집 비밀번호랑 똑같이 눌러보니까 딱 열리는 겁니다. 소름이 저는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 긴장이 잔뜩 된 상태로 컨테이너 입구로 쓱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여러 대의 포스기 그리고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저는 남편 놈 차에서 잘하고 내버려두고 혼자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옆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심장이 쪼그라든 상태였죠.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말이죠. 어둑어둑해서 조심히 한 발씩 살피다가 옆에 스위치 같은 게 있어서 달칵 눌러보니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구석에 웬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있는 머리 긴 여자가 덜렁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처녀 귀신을 만난 줄 알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 여자도 깜짝 놀랐는지 소리를 꽥 질렀죠. 한참 둘이 눈 마주치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성을 찾았는데 귀신인 줄 알았던 그 여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와, 진짜 그때 심장이 얼마나 철렁였는지 놀이기구라도 탄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누가 들어오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텐데 숨죽이고 모포를 둘러싼 채 그러고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디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소리를 지르던 것을 멈추고 여자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 여자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여자한테 말을 걸었죠. 아니,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당신은 누군데 구석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 컨테이너가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어? 혹시 외국인이에요? 영어 할 줄 알아요? 그러자 이 여자가 영어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또 영어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어로 물어봤지요. 근데 소름 돋는 게 이 여자 얼굴이 낯이 익는데 누군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 지금 사장님 협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장이 누군데 당신을 여기다가 가둬두고 이러는 거예요? 사장? 사장 이름 조영훈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저를 여기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조영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딱 나오는데 소름이 오쏘쏘 돋더라고요. 제 남편 이름이 조영훈이니까요. 그때 받은 충격은 이 여자를 처음 보고 귀신인 줄 알았던 그때보다 더했죠. 저는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우리 남편이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상세하게 아는 대로 다 말을 해달라고 했죠. 여자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원래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거기서 평생 살았고요. 그런데 조영훈 사장님이 저를 꼬셨어요. 같이 일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영훈 사장님이 다니던 회사랑 같이 일을 하는 필리핀 회사 직원이었어요. 계약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계약이 끝났어요. 그런데 조영훈 사장님이 저한테 일 잘한다고 따로 연락을 해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어요. 본인이 한국에서 다니는 회사 몰래 사업을 시작한 게 있는데 필리핀에서 버는 돈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밥도 주고 집도 준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저희 가족들 다 챙기고도 펑펑 쓸 만큼 돈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는 못 쓴다고 했어요. 세금을 떼게 되면 제 월급이 줄어드는 거라고. 세금 안 떼고 월급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취업비자 말고 관광비자로 오라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아니, 지금 계약서도 없이 우리 남편이랑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사업이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도 몰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속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 사람들 죄다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뭔데요? 원래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포스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술력을 빼돌려서 단가를 낮추고 외관만 조금 바꿔서 필리핀이 아니라 다른 동남아 지역에 싼 값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본인을 부려먹기만 하고 고생만 시키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준다고, 차라리 본인이 다 만들어서 팔면 마진이 엄청 남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도와주면 저한테 월급 많이 준다고 했고 대우도 잘해준다고 했기에 믿고 왔죠. 그럼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건데요? 8개월쯤 됐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딱 스치는 기억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마지막으로 다녀오겠다고 한 시기랑 겹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공항에서 남편이 가방을 들어줬던 그 외국인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 컨테이너에서 지낸 거예요? 아니죠. 맞아요. 여기서 지냈어요.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현실이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사장님이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준다고 했던 게 바로 여기였다고요.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처음 한두 달은 월급을 꼬박꼬박 줘서 버틸만 했어요. 정말 많이 줬거든요. 어차피 숙식 제공이 되니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남겨놓고서는 죄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주었어요. 불법 체류한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송금은 사장님이 대신해 주셨고요. 그럼 지금은 일한 만큼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요. 사장님이 세 번째 달부터는 월급 지급을 계속 미뤘어요. 저도 화가 나서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월급 제때 달라고 말을 하니까 사장님이 본성을 드러냈어요. 저한테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겁을 먹고야 말았어요. 제가 예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고 오고 싶다는 열망이 상당했거든요. 꼭 살고 싶은 곳이라 생각해서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을 때 길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방을 당하면 한국에 두 번 다시는 못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급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계속 안 주셨어요. 오늘도 언제 주냐고 따지니까 불법 체류자 신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구석에서 모포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고 사장님인가 싶었는데 사모님이셨어요. 저는 여자의 말을 다 듣고 기가 막혀서 진짜 얼굴까지 빨갛게 물들었어요.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옹졸할 수 있는 건지, 아니 불법을 저지른 게 누군데 감히 협박을 하고 있는 건지 미치겠더라고요. 전 헌신적이고 착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인 남편이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누가 이런 걸 상상이나 하겠어요? 회사 기술을 빼돌려서 포스기를 생산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외국인을 협박하고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고 협박을 해대며 밀었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기껏 해봐야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 순 악질이잖아요. 저는 조영훈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입장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당장 경찰을 불러 신고를 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경찰의 사이렌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더라고요. 분명히 대리를 불렀는데 그것도 친구를. 근데 컨테이너 앞에 차가 덜렁 남겨져 있고 컨테이너에는 불도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경찰까지 출동을 했으니 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일이 터졌구나 싶었는지 남편이 후들후들거리면서 컨테이너로 들어오대요. 경찰도 왔겠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그 자리에 제가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는지 뒤로 나자빠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술을 마셨는데 여기에 왜 당신 있어? 아니 여기 경찰분들은 무슨 일로? 네가 사람 새끼 맞니?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 너는 신난다고 술을 먹을 수가 있어? 회사의 제품 기술력을 몰래 빼돌려서 아류작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해서 배를 불려? 이런 짓 하느라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지방 출장 간다고 거짓말까지 쳐. 와 정말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너무 뻔뻔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걸 다 어떻게 알았어? 전현이 다 물었어? 야 너는 입 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아주 왜 나불거리고 지랄이야. 이 인간 말종 새끼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경찰분들 저 인간 아주 악질해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니까 당장 체포해서 조사부터 하세요. 저랑 여기 있는 이 아가씨랑 둘이 증언하렵니다. 아주 그냥 소름이 끼쳐서 원. 남편은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컨테이너에는 남편이 무단으로 만들어둔 포스기가 가득 있었거든요. 그게 전자제품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불법으로 해외 수출을 하고 있었으니까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 놈은 무려 10년 전부터 저 몰래 월급 일부를 빼돌리고 있었고 회사에서 준 보너스도 숨겨왔더라고요. 뒷주머니로 돈 채워서 지금 회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와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대요. 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으로 편치한 돈을 까지 못하고 저를 속여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필리핀 국적의 여자분은 관광 비자로 들어오셔서 59일 뒤에 가셨어야 했는데 지금 8개월째 여기 계신 거라고요? 그럼 불법 체류가 되는데. 네, 근데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이 여자가 제 남편, 그러니까 저 조영훈이라는 사람한테 감금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요. 수개월간 생활도 할 수 없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비행기 티켓을 끊지도 못했겠죠.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불법 체류가 맞긴 하지만 최대한 약한 처벌 부탁드려요. 여자는 추방을 제일 두려워했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편이 되어주겠다고 설명을 했죠. 술에 취해 한참 정신없이 굴던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추궁을 하니 횡설수설하면서 변명만 줄줄이 늘어놓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먹힐 줄 알았던 건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우매한 짓을 할 수 있죠? 저는 이 여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경찰에게 통역을 해주었고 남편은 바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제야 지가 저지른 죄값이 얼마나 클지 겁이 났는지 저에게 울부짖으면서 구해달라고 유치장에서 빼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자기 남편을 고발하는 여자가 어딨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돈 잘 벌어다 주려고 한 짓이라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지. 그냥 중국에서 짭 싸다가 파는 것처럼 나도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라니까. 제발 나 좀 꺼내줘. 고작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거 아니야?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모른 척하는 거 다 알아? 너무 소름이다. 이중인격일 줄 알았어.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어? 당신이라는 인간이 나한테 어떤 앙심을 품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는 여기서 손 뗄 거야. 당신이 알아서 변명하고 알아서 죗값 치러. 저는 남편이 금방 풀려나게 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남편의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서 법적 처벌을 제대로 받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회사에서는 요즘 뒤로 유통되는 비싼 제품 때문에 골머리가 썩었었는데 그게 남편 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정말 일말의 여지도 없이 바로 해고통보에 배임죄로 고소를 때리더라고요. 남편은 여러 가지 죄목이 합쳐져도 지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뒷일이 무서워서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혼을 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집에 나와 친정 근처에 집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되긴 했지만 다른 불법 체류자들과는 달리 사정이 인정이 되어서 입국 금지는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출국을 하는 날 미안한 마음에 제가 공항에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제대로 된 사과를 올렸습니다. 저도 이혼할 겁니다. 남이 된다 한들 그래도 저랑 십수년을 살았던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 제가 대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인간 말종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앞으로 인생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진 여윳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챙겨보았어요.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내가 줄 필요는 없었지만 위로금 차원에서 그 여자에게 100만 원을 전해주었어요. 저는 사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박애주의자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못 품어주겠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은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떠나는 여자에게 돈 봉투를 주니 고맙다면서 저를 이해해주고 필리핀으로 떠나더라고요. 남편 재판이 아직 끝이 나진 않았지만 사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소 징역 5년은 받을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신변보호 요청하고 남편이 절대로 저와 아이들을 찾을 수 없게 숨어 지낼 예정입니다. 부디 제가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